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분명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점점 더 어느 나라가 최고의 드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수량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우위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반의 전투 끝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드론 전쟁에는 강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의심이 있거나 어떻게든 러시아가 드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지켜보세요. 7월 19일 X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제이와 키예프가 공유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심 전쟁 수행 방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그 진화가 처음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긴 와이어 끝에 무언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폭탄일까요? 보급품 꾸러미입니다. 둘 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드론 아래에 이런 물건이 멀리 매달린 걸 보는 건 이상하긴 해요. 알고 보니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즉 UGV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올려진 이 로봇은 공격이나 물류 등 필요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8초 영상만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폭발물 지상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폭격기 드론이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폭격기 드론은 말 그대로 러시아 진지에 폭탄을 투하합니다. 폭발물 UGV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투하되는 폭탄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UGV는 지상에 투하된 후 목표 지점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벙커의 단단한 표면에 튕겨나갔을 폭탄은 이제 그 벙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는 가미카제 UGV로 대체되었습니다. 푸틴의 지휘관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주장할 방법을 고민하지만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유형의 UGV 작전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곧 전장유로 운반되는 폭발물 탑재 UGV의 모습이 곧 FPV 드론이 양옆에서 UGV를 저지하려고 엄폐물에서 나오는 러시아군을 겨냥하며 UGV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런 모습이 흔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속 UGV의 최종 운명은 알 수 없지만 폭발물을 실은 지상 로봇이므로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표적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목적으로 무인 지상 차량, UGV 등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항상 은밀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병사들은 무인 지상 차량 UGV에 RE 12개의 지뢰를 실었고 이 UGV는 20km를 이동한 뒤 러시아 벙커를 폭파했습니다. 그 이후로 UGV 전투작전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4월,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으로 러시아 진지 점령에 성공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최초 작전이라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사례는 7월,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UGV를 킨번 사주에 운송했을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 UGV가 러시아 진지에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투 거점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과 로봇을 조합해 도브로펠랴 근처에 러시아 병력을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략 진화로 인한 전투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로봇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 함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카미카제 UGV들이 먼저 투하된 뒤 FPV 드론의 어무 아래 러시아 진지로 돌진해 폭발합니다. 그 뒤에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다른 전투 UGV들이 따라가며 파괴된 진지를 향해 사격을 가하고 확성기로 점령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필요하다면 보급품을 실은 지상 로봇들도 전장에 투입돼 우크라이나 병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UGV를 공중 수송하는 방법을 터득해 이 모든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숙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을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양측 모두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누가 드론을 더 잘 활용하고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전략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지는 우크라이나가 매번 항상 우위를 점합니다. 지상과 공중 모두에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 전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경쟁에서 우위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우위에 있으며 2026년 대부분 기간 동안도 그랬습니다. UGV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봅시다. UGV의 진화, 즉 설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양한 활용 측면 모두에서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은 예전에는 거의 순수하게 물류 용도에만 사용됐었습니다. 많은 지상 로봇들이 여전히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병사들을 대신해 전선에서 보급품을 운반하고
심지어 병력을 후방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UGV가 전투 임무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UGV에는 이제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어 적 진지에 사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진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폭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UGV는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탑재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어두운 곳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전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미카제 UGV들은 우크라이나의 UAV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개방형 벙커나 장비에 돌진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UGV의 전황 변화 가능성을 인식해 최대한 많은 UGV를 투입하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2026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가 25,000대의 UGV를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같은 생산 일정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5만 대의 무인 지상 차량이 생산되어 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이 지상 로봇을 새로운 기병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위험을 감수했던 임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15,000대의 무인 지상 차량을 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 수치가 3배 이상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을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 지상 로봇들이 합쳐서 16,676회의 임무를 수행하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까지 총 65,000회의 임무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1월에 7,495회였던 UGV의 월간 임무 수행 횟수가 오늘날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술은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기술을 완벽히 익혔을 뿐 아니라 전장에서 UGV, 우위를 전장에서 실전 성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혁신가라면 러시아는 모방자입니다. 5월 1일자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자체 UGV를 최소 20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큼 대규모로 이런 로봇을 배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런 로봇을 거점 점령이나 드론을 이용한 전장 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혁신입니다. 러시아는 제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상 드론을 만드는 20개 러시아 회사 중 10곳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의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상 로봇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압박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확보한 우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UGV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 전체에서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배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이 이를 보여줍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저희의 1일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7월 21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대규모 타격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날을 선택해 약 350대의 공격 드론을 러시아와 정령지로 보냈으며 흑해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점령된 마리우폴이 강하게 공격받아 도시 위로 연기가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료 또는 유류 저장소를 공격한 듯합니다. 크림반도의 물류센터가 파괴되었고 레페치의 대형 산업시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러시아 철강과 리피드의 약 20%를 생산하는 제철소 근처이거나 바로 그 제철소였습니다.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선박이 추가로 피격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지역에서 레이더, 물류 창고 등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칼리노 공군기지에 대한 대규모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Su-24 전투기와 판치르-S, S-1 방공 시스템이 파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의 핵심은 아닙니다. 드론 파괴가 벌어진 이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패배했습니다. 처참하게. 공격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약 6배 많은 장거리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습에 겨우 드론과 미사일을 합쳐 겨우 58개만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 숙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졌던 드문 드론 우위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장거리 드론 군집을 발사했지만 2026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7월 21일처럼 우크라이나는 종종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장거리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런 6대1 공격은 드문 일이 아니며 장거리 타격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점령지에 350대 드론을 보낸 건 새 기록도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6월에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매일 평균 300, 350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 파괴를 위해 장거리 타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를 마비시키고 러시아 전쟁기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을 쏜다고 생각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등하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날은 러시아가 더 많이 발사하고 또 어떤 날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발사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규모에 도달했다는 점이, 특히 러시아가 아무 곳이나 공격하고 자주 도시를 목표로 삼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정밀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부터 이런 반전을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2026년 첫 나흘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보다 더 많은 드론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기록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러시아 반공군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992대를 야간 공격 중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6월 6일 러시아가 911대 드론 격추를 주장한 공격 이후입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달성했고 장거리 전력에서 앞서며 러시아가 군사 전략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었고 적어도 정기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더 많은 양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이전에 상상 못한 거리까지 공격 가능합니다. 사실 사거리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7월 7일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정유소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최소 2,5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거리는 러시아의 자국 영토 내 은닉물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줍니다. 러시아는 이런 공격들을 요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는 완벽한 요격 기록을 주장하곤 하지만 같은 부처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려던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한 것은 우연히 떨어진 드론 파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론 자체가 아니라 드론 파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계산으로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최소 2,500km 이내 모든 것이 표적이 됐음을 인정하거나 전선 후방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4년간 막대한 군사비 지출 이후 제재와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상드론 분야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있고 장거리 분야에서도 점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선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선 대부분에서 러시아에 비해 1.5대 1의 FPV 드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소식은 그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5월 한 달 동안에만 18만 개의 확인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한 것과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이 타격 비율의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가 FPV 분야 선두임은 병사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생산량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월 우크라이나는 2026년 약 1,000만 대 드론을 생산할 예정이며 자금만 확보되면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11억 달러 드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드론 계약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20개국 이 협력하는 드론 생산 모델도 구축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더욱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 분야에서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미사일과 항공기 격추용 방공 시스템에 여전히 의존해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차세대 요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비용과 효율성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요격 드론은 대당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샤이드형 공격 드론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팅 요격 드론 한 대를 우크라이나가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2,500달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선 부대에 더 많고 더 나은 드론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방에서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저렴한 드론에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혁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혁신적이나 러시아는 아닙니다. 한쪽은 드론 전쟁의 달인이고 다른 한쪽은 따라만 하는 패배자입니다. 마무리 전에 드론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다뤄야 합니다. 중거리 타격입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점령 지역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타격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FPV 드론은 거리가 부족해 러시아 공격엔 장거리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50, 200km 범위 내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물류와 지휘소 등 주요 자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약고와 병력 집결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후방 보급로는 이제 이 중거리 타격 드론들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이 드론들 중 상당수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양측 모두 인공지능을 쓰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의 차량 행렬, 즉 장갑차 행렬이든 전선으로 화물을 수송하려는 연료 및 보급 트럭 행렬이든 공격해왔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물류 봉쇄 캠페인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차량들은 수백 대씩 불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그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이 반도는 대규모 연료 부족과 지속적인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후자는 발전소와 변전소를 겨냥한 중거리 공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은 연료, 탄약, 식량 등 보급품이 계속 도착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트럭 폭파, 다리 붕괴, 물류 거점 파괴, 도로 파손 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만으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FPV 드론 우위를 점하고 중심 타격이 확대되며 수천 대 지상 로봇이 생명을 구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할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지상 로봇을 전투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낸 혁신적인 사고방식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전쟁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소련 시절의 전술만으로도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고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침공 초기 몇 달, 몇 년을 버틸 수 있게 되자 전쟁이 반전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를 목격 중입니다. 러시아는 병사희생 전략에 의존하며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고 더 나은 드론을 제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분야를 지배하며 이 명성을 만든 주요 드론 유형 중 하나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상 드론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에서도 선두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준비한 완벽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비딕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긴 사거리와 다양한 파생형을 갖춘 새로운 해상 드론 플랫폼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해상 임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밀리터리 쇼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